안녕하세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권의 앞부분 내용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1권 앞부분 내용에서는 전체 내용이 시작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주요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 인물들을 한가위 타작마당 그리고 그거를 대처하는 최참판댁 안에 있는 분위기, 이 두 분위기들이 병행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전체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최참판댁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양반 계급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그리고 중간에 그 중인과 그리고 그 일반 평민 으로서의 인물들, 이런 여러 구도들을 가지고 굉장히 다채롭게 인물들이 소개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 우리가 주요 인물들을 나눠서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면, 맨 앞부분의 서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 중에 남자들을 주로 소개해요. 보시면 서금돌, 윤보, 두만아비, 봉기, 이용, 칠성이, 영팔이, 이 사람들이 그 빠른 장단과 꽹가리 소리, 느린 장단의 둔중한 여음으로 울려 퍼지는 징소리로 타작마당이 막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어우러져서 잠깐의 어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잠깐 즐거운 기분을 느끼고 있는 장면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뒤에 이야기들의 한 주축을 이루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 부분 앞에도 이 일부 앞부분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아주 굵직한 것이 있어요. 이 귀녀와 그리고 최치수와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있는 일을 가지고 옆에 여러 인물들이 연관되게 되는데, 그 얘기들이 점차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서에서 등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신비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 구천이라는 인물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 마을 남성들이 앞에 서 부분에서 소개되면, 뒷부분에 마을 안악들이라고 하는 6장이 나와요. 그래서 6장에는 이들과 더불어서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두만네, 그리고 강청댁, 야문회, 하만댁, 이런 인물들이 또 한편의 서사를 쭉 끌고 가거든요. 박경리 선생님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꾸려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 작품의 큰 축으로 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하는 때에 일제 식민지 안에 일반 민중들의 삶이 어떻고, 이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 이 전체 시대를 이끌고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인물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상인 융보와 중인 문의원이라고 하는 7장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특히 이 변화하는 시기에 기존의 양반들이 꼭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인품이라는 것을 오히려 상인 융보와 중인 문의원이 더 잘 갖춘 그런 사례로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다움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론 서희 봉순이 길상이 그리고 봉순내 또 윤씨 부인 주변에 요 바우 하라범 그리고 구천이 그리고 갓난할멈 이런 그 인물들이 많지만 그 인물들은 그 중간 표현들이나 이런 걸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인물들의 그 역할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1권 앞부분에서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주제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다움을 지닌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7장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보와 중인 문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인물은 전체 그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곤란한 점이나 또는 힘든 이야기들을 외면하지 않는 인물로 나와요. 문학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장면에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늘 앞서서 작동을 하죠,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할 수 없는 것이나 참아 안 할 수 없는 지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보와 문희원을 그런 인물로 본다면 이제 반대 측면이에요. 이 문학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잘 만나기 너무 어려운 어떤 악당들 같은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악당이야,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처리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문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안에서는 사유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나는 고차원적인 사유를 하겠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유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폭력적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그 사유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좋죠. 네. 그 어떤 마주쳐서 놀랍고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생각하는 동안 잠 못 자는 이런 사건은 없는 게 좋죠.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만날 수 있죠, 누구나. 그리고 살면서 만나게 되죠. 그런 순간에 너무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선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은데 그런 연습은 안전하게 하면 좋겠죠?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문학 안에서 정말 나는 나와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데서 그런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박경리 선생님 토지에는 그런 인물들이 넘칩니다. 특히 1권의 앞부분에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귀녀입니다. 이 귀녀는요, 한 사람의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도덕이 있겠죠.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이 있을 거고 대체로는 그 도덕과 규범에서 어긋났을 때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못 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시기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애초에 태어났을 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의례와 그 다음에 위치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계속 갖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나? 왜 저런 지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 보는 것은 안 되나? 왜 내가 이것들을 다 부나 이런 것들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면 안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걸 또 하나의 욕망의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회적 규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향을 가는 기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귀녀는 이 기질이 이거를 엎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욕망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욕망이 사회적 어떤 서로 정한 임의적인 규범이나 도덕을 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율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기어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윤보와 문희원 같은 인물들은 계속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차마 안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해서 인간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귀녀를 비롯한 그 욕망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과 이제 완전히 대척점에 놓인 사람들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문희원과 윤보를 통해서는 자기 반성과 성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부터는 정말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 귀녀를 통해서 나의 정말 욕망은 무엇이지? 귀녀 같은 욕망이 없을까? 그리고 이 귀녀는 그 신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 그럼 이 귀녀의 욕망에 이제 불나비처럼 뛰어드는 김평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몰락한 양반이에요. 근데 이 김평산은 역시 최치수의 자리를 자기가 갖고 싶다는 욕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귀녀와 공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갈등과 그리고 위기와 아슬아슬한 지점으로 나아가거든요. 여기에 칠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칠성이도 비슷한 인물입니다. 욕망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변을 대상화하고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 어우러져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 독자들이 따라갈 때 이 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냐면, 우리가 처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욕망을 발견한다고 해도 실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고 나면 왜 그렇게, 물론 여기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런 극단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왜 나는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어떤 틀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학작품을 통해서 완전히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귀녀와 칠성의 평산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과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가봤을 때 거기에서 어떤 파멸을 같이 느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마주침으로 놀라서 내 생활이 이것으로 마치 파괴될 것 같은 두려움의 장면에 놓였다라고 봤을 때, 그때 보다 인간다운 선택 쪽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위험한 인물을 끝까지 따라가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안전한 그런 장치 속에서 내가 위험한 마주침에 들레즈가 말하는 폭력적 사태의 사유를 경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앞부분 내용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끝까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뒤에 이어질 이야기에 재미있는 단서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따라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부분은 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고 갈 때 일제시대가 이제 점차 골이 깊어지잖아요. 본격적인 그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1910년대가 되기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때까지 그 우리 민중들 안에 흐르고 있던 주체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동학농민혁명 사상을 바탕으로 갖춰져 있다고 박경리 선생님은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인물 위에 어떻게 그 녹아내려 있는지 그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은 구체적인 장면으로 우리한테 그 역사적인 그 단편들을 펼쳐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펼쳐진 장면 속에 어느 한 사람, 단순한 인물은 없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가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뒤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을 잘 엮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두 인물들을 더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제목에서 주막에서 만난 강포수, 그리고 11장 조준구입니다. 이 조준구는 박경리 선생님이 애초에 그 작품 설명을 할 때 가장 악인이다, 내 이 토지 작품 안에서 소개되는 가장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읽다 보면 사실 조준구보다 더 악당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조준구를 가장 악인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렇다면 박경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악인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준구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인물들의 행동을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포수, 네, 저는 이 강포수를 가장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로맨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앞부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체 20권 중에 1권 절반이니까 뭐 어떤 사건이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안에도 되게 자극적인 사건이 또 나와요. 구천이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이야기 때문에 서희가 놓여진 처지가 달라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뒤에 이야기를 짐작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1권의 앞부분은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건의 간추들을 심어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인물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인물도 있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인물도 있고, 그리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도 벌써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방금 아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는 굉장히 불편한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뒤에 이야기들을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해 보는 그런 읽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1권의 앞부분 내용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잘 읽고 우리 1권의 뒷부분에 대한 것도 또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지였습니다.